여러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유난히 먹을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탐이 강하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먹을 것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먹을 것에 환장한, 속된 말로 처먹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굉장히 탐욕스러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탐은 비단 인간뿐만이 아닌 동물들에게서도 꽤나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커여운 다람쥐도 무지막지한 식탐을 자랑하는 동물 중 하나로, 얘네들은 아무래도 먹이란 것이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 식탐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의 먹이 집착이 어느 정도냐면,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다람쥐와 육탄전을 벌이며 싸우는 것은 기본에, 다른 다람쥐가 착실히 모아놓은 먹이를 기회를 틈타 몰래 훔쳐가는 야가 빠진 녀석들도 있으며, 먹이에 집중해 있을 땐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차를 봐도 제대로 피하지 못해 국립공원 기준 로드킬 1위가 바로 다람쥐일 정도로 먹이에 대한 집착이 상당합니다. 다람쥐가 먹이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체온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며, 다람쥐의 몸은 신체 구조상 체온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먹이를 먹지 않는 시간보다 먹이를 먹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먹이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동면을 준비하는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데, 흔히 겨울잠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겨울잠 도중 간간히 잠에서 깨어 먹이를 먹으며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때문에 겨울잠을 준비하기 전 이들은 자신의 보금자리에 긴 겨울을 보낼 먹이를 모아두는 습성이 있고, 이때 최소 100여 개 이상의 열매를 모아놔야 하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필사적으로 먹이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람쥐들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들이 먹거나 챙기는 먹이는 결과적으로 한정적일 텐데 어떻게 숲이 유지가 되는지 약간의 궁금증이 생겨나는데, 이 점은 다람쥐의 멍청함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다람쥐는 자신이 모은 수많은 먹이를 자신의 보금자리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간혹 이 먹이들을 비상용으로 땅에 묻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멍청한 다람쥐들은 자신이 땅에 먹이를 묻어놓았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어버리고, 그 덕분에 이 열매들은 땅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울창한 숲이 계속 유지되어 갑니다. 물론 이 다람쥐들의 이런 행동만이 숲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아니지만, 이들의 숫자는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 다람쥐 한 마리가 열매 1000개 정도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600개 정도는 까먹고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덩치가 조금 커다란 청설모도 다람쥐처럼 먹이를 저장해놓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참 치사한 게 전체 먹이의 약 20%를 남들이 저장한 걸 훔쳐서 획득한다고 합니다. 광합성이란 생물이 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으로 식물들에게 있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기관인 엽록체의 존재 때문인데, 엽록체를 가진 생물은 앞서 말씀드린 식물을 비롯하여 김이나 매생이 그리고 미역 같은 조류들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세포에 바로 이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물들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어떤 이상한 동물들은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일종의 규칙을 거스른 채 돌발 행동을 해버리는데, 이 녀석들의 이름은 각각 코스타시엘라 크로시메와 엘리지아 클로르티카라는 바다 민달팽이입니다. 이 뚜벅초나 이상의 시처럼 생긴 녀석들은 엄연히 동물에 속해 있음에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아주 요상한 특징을 가진 녀석들로, 이 특징은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독특한 생존 방법입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특징 덕분에 코스타시엘라 크로시메는 약 10일 동안 따로 먹이를 섭취하지 않아도 빛으로 에너지를 얻어 버틸 수 있고, 엘리지아 클로르티카의 경우 무려 6개월 이상을 광합성으로만 버티며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광합성의 비밀은 1975년 미국 메인대학교 분자생물학과 메리런포 교수팀에 의해 처음 실체가 밝혀졌는데, 엘리지아 클로로티카는 태어날 땐 보통의 달팽이들처럼 투명한 색을 띠며 태어나지만, 추후 자라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친 뒤 점차 식물처럼 초록빛으로 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 어떠한 과정이란 광합성의 비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매생이처럼 생긴 바우체리아라는 조류를 섭취하는 과정을 말하며, 얘네는 바우체리아를 먹은 뒤 여기에 들어있던 엽록체를 소화시키지 않고 소화관 주변에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 이들의 광합성 능력을 빼앗아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사용합니다. 체내에 옮겨진 이 엽록체로 인해 이들은 마치 식물처럼 먹이를 먹지 않고도 광합성 반응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하여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고, 이는 사촌격에 해당되는 코스타시엘라 크로시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엽록체는 어디까지나 조류의 것을 그대로 빼앗아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유전자 형태로 전달되진 않으며, 만에 하나 새로 태어난 세대에서 조류를 먹이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을 돌아다니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파리가 음식 위에 앉는 무척이나 기분 나쁜 경우를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이때 빠르게 손을 잊어 파리를 쫓아내거나 비위가 강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냥 음식을 섭취하곤 하는데, 과연 파리가 앉았던 이 음식은 그대로 먹어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먹는다고 해서 당장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큰 병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머리에 커다란 질병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리는 집파리라는 종으로 얘네는 배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고 자라 기본적으로 상당히 더럽습니다. 특히 파리의 다리에 나 있는 수많은 털들에는 수없이 많은 균들이 분포하고 있어 가열되지 않은 음식에 앉았을 경우 순식간에 균이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균이 증식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균들이 온전하게 체내에 침투하는 일은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더 꺼림칙한 건 이 파리들이 음식을 먹기 전 하는 더러운 행동입니다. 파리는 신체 구조상 음식을 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이를 먹기 위해선 몸 안의 소화효소를 음식물에 토해내야 하는데, 파리가 뱉어낸 이 소화효소는 딱딱한 음식물을 마치 요플레처럼 액체에 가까운 상태로 변화시켜주고 그것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파리가 음식에 앉자마자 바로 손을 휘저 쫓아낸다면 괜찮지 않나 싶지만, 음식물에 앉아 이 소화효소를 뱉어내는 데까진 불과 1초가 걸리지 않으며, 사실상 파리가 음식물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한 순간 이미 소화효소를 모두 토해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벌써 3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의 몸은 생각 이상으로 튼튼하고 짱짱하기 때문에 저 소화효소가 묻은 음식물을 섭취한다고 해서 당연히 바로 탈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심리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 음식을 먹지 않거나 최소한 그 부위만이라도 도려내고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선 유명 축구선수의 이름을 본떠 드록국이라고도 부르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도 동물에 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걸 동물의 비밀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코트디부아르라는 국명은 프랑스어로 상하해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15세기 후반 이곳 해안에서 코끼리의 상아를 잘라 유럽으로 수출시켰기 때문으로 어떻게 보면 꽤나 잔인한 이름이지만, 이때의 국명이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